할아버지랑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거 맞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둘이서 몰래 만나서 돈까지 주고받던데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와 34세 며느리 박미영 씨. 이 두 사람을 둘러싼 충격적인 의혹이 온 동네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는 두 사람. 서울 대병원 앞 카페에서 5분간 만나 하얀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한 달에 무려 200만 원, 3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할아버지에게서 며느리에게로 건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들 모르게 가족 몰래 이어지는 이 은밀한 만남. 70대 할아버지와 30대 며느리라는 파격적인 조합.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기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감동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3남 1녀를 둔 72세의 가장이었습니다. 40년간 중견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놓은 모범적인 아버지였죠. 특히 둘째 아들 준호와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가장 닮은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결혼한 후에도 아버지 댁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준호의 아내 박미영 씨는 시집 온 지 5년째 되는 며느리였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시댁 식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부부 사이도 좋고 시아버지와도 예의를 지키며 지내는 모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매주 화요일마다 외출을 시작한 겁니다.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죠.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외출을 한다는 게 신기하긴 했지만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 미영 씨도 똑같이 화요일마다 외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전 8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오후 2시쯤 돌아오는 패턴이 할아버지와 완전히 일치했어요. 언니는 화요일마다 어디 가요? 큰 며느리 정숙 씨가 물어봐도 병원 검진 받으러 간다거나 친구 만난다는 애매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했지만 한 달, 2달 계속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욱 이상한 건 두 사람 모두 화요일 외출 후에는 유난히 조용해진다는 거였습니다. 평소 말이 많던 할아버지도 활발하던 며느리도 화요일 저녁에는 왠지 모르게 침울해 보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3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서울 대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병원 로비 카페에서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미영 씨가 마주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저 사람들 대치동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호기심에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5분 남짓 대화를 나누더니 할아버지가 하얀 봉투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그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박순자 할머니는 당장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철순의 할아버지가 며느리랑 수상한 만남을 가진다더라. 돈까지 주고받던데? 에이,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영희 씨가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비슷한 장면을 봤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봉투를 주면서 며느리 어깨를 토닥거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두 사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던데 마치 연인 같더라니까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륜설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72세 시아버지와 34세 며느리가 병원에서 몰래 만나 돈을 주고받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젊은 며느리가 늙은 시아버지한테 용돈을 받는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아무래도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완전히 빠진 모양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꼬신 게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결국 큰며느리 정숙 씨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정말 수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화요일만 되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면도도 깔끔히 하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72세 할아버지가 외출할 때 향수를 뿌린다고요? 더 이상한 건 미영 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마다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 외출 전에는 항상 거울을 여러 번 들여다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정숙 씨는 시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시댁에 올 때면 수수한 옷차림이었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화요일 외출 후 돌아올 때면 항상 가방을 꽉 붙잡고 다니는 것도 이상했어요. 마치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숙 씨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지랑 미영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매주 화요일마다 둘 다 외출하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남편 김준수 씨는 처음엔 그런 헛소리 믿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가 구체적인 목격담까지 전해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와 동생 며느리가 병원에서 몰래 만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자. 준수 씨는 다음 주 화요일에 미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72세 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소문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드디어 화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8시 30분 평소처럼 할아버지가 단정히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준수 씨는 30분 뒤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몰래 따라가니 정말 서울 대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아버지는 로비를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 씨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미영 씨가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가더니 둘이서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만나온 사이처럼 말이죠. 준수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카페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뭔가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얀 봉투를 꺼내 미영 씨에게 건네는 순간 준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뛰어가서 따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5분 정도 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고 준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정말 봤어? 정말로?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버지가 미영이한테 돈 봉투를 주는 것도. 부부는 밤새도록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동생 준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아버지께 따져야 하나 아니면 미영 씨를 추궁해야 하나. 어떤 선택을 해도 가족이 완전히 깨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참다 못한 정숙 씨가 시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목격담을 들으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영감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최근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화요일마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외출 후에는 유난히 조용히 하던 모습들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은근히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요즘 화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야? 친구들이랑 고스톱 치러 간다고 했잖아. 어떤 친구들인데? 그냥 옛날 직장 동료들. 대답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평소 솔직하던 남편이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한편 미영 씨도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어요. 시누이 정숙 씨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했거든요. 미영아, 화요일마다 병원 간다고 했지? 어떤 병원이야? 그냥 여성병원.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 미영 씨는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인데 요즘엔 매일 거짓말을 해야 했거든요. 화요일 외출에 대해서도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둘째 아들 준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큰형네가 오면 아내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뭔가 따지는 투로 말씀하시고 뭔 일이야 다들? 준호가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현금이 200만 원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응? 아, 그거. 미영 씨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용돈이야, 용돈. 누가 준 용돈이 200만 원씩이나 돼? 추궁하자 미영 씨는 결국 아버지가 주셨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200만 원씩 용돈을 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왜 남편인 자기한테는 말 안 하고 아내한테만 몰래 준 걸까요? 준호는 직접 아버지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한테 돈 주셨어요? 응? 뭔 소리냐? 200만 원 있던데요. 미영이가 아버지가 주셨다고.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들켰구나 싶으면서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냥 며느리 용돈이다. 200만 원이 용돈이에요? 그것도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너희한테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버지의 대답도 영 석연치 않았어요. 준호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체 뭘 숨기는 걸까요? 설마 동네 소문처럼 정말 그런 관계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다른 설명이 안 됐어요. 준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아내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둘 다 자신에게는 비밀로 하는 걸까요? 다음 화요일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는 거였어요. 오전 8시 30분 아내가 평소보다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했습니다. 준호는 30분 뒤 뒤따라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따라가니 정말 서울 대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뭔가 초조해하면서 시계를 자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어요.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더니
역시 아버지가 하얀 봉투를 아내에게 건넸어요. 아내는 그 봉투를 받아서 가방에 넣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멀어진 틈에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철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야? 너 여기 왜?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여기 왜 오셨는지, 미영이한테 왜 돈을 주시는지.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못했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이런 추궁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준호야, 이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동네에서는 벌써 다들 아는 얘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난처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미영 씨였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보고 되돌아온 거였죠. 당신도 와, 미영아. 다 같이 얘기하자. 세 사람은 병원 카페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준호는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저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죠?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서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철수 할아버지와 미영 씨는 서로 눈치를 봤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야. 철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피를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준호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미영 씨도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세 사람은 급히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준호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차트를 확인해 보니 폐암 말기로 치료받고 계시네요. 네. 준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폐암 말기요? 네, 작년 12월부터 항암 치료받고 계신데. 보호자분이 모르셨나요?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고요? 그것도 작년 12월부터 치료받고 계셨다고요? 그럼 매주 화요일 외출이. 미영 씨도 환자분이시죠? 간호사가 미영 씨를 보며 말했어요. 네, 저요. 유방외과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차트에 보니 같은 날짜네요. 이번엔 미영 씨가 당황했어요. 자신의 병원 기록까지 알려진 거였거든요. 준호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미영아, 너도 아픈 거야? 미영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유방암 2기. 작년 11월에 진단받았어. 뭐? 준호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아버지는 폐암 말기, 아내는 유방암 2기. 그럼 두 사람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난 건 같이 치료받으러 온 거였어? 응급실 앞에서 만났어. 작년 12월에.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아버지도 나도 가족들한테 말 못하고 혼자 치료받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시고 나한테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 미영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나는 당신한테 말하기 싫었어. 아버지도 아프신데 내가 또 아프다고 하면 집안이 어떻게 돼? 그래서 아버지가 치료비를. 아버지가 시한부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어차피 오래 못 사는데 내가 살아야 당신이 행복할 거라고. 준호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동네에서 불륜이라고 수군거리던 그 만남이 사실은
아버지가 시한부인 몸으로 며느리의 치료비를 대주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것도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준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앞으로 2, 3개월 정도. 준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시한부라니. 그런데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고 계셨던 거네요. 미영 씨는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가 미안해. 아버지가 나 때문에 더 힘드셨을 거야.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둘 다 혼자 아파하게 해서.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준호를 보시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 왜 혼자 아파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리고 미영이도 아픈데 내 얘기까지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할아버지는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이는 젊으니까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싶었다. 아버지. 준호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시한부인 몸으로도 며느리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네요. 미영아도 마찬가지야. 시아버지가 아프신데 자기까지 아프다고 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지 걱정도 많으실 텐데 제가 또 짐이 될까봐. 그래서 혼자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채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응. 아버지랑 나랑 치료 날짜가 같았어. 아버지는 종양내과, 나는 유방외과. 치료받고 나서 잠깐 만나서 안부 묻고. 아버지가 치료비도 도와주시고. 준호는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동네에서 불륜이라고 수군거렸던 그 만남들이 사실은 서로를 걱정하고 도와주는 가족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자신은 그걸 의심했고 심지어 추궁까지 했던 거잖아요. 아버지,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괜찮다, 준호야. 우리가 숨겼으니까 오해할 만했어. 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다 말했으니까. 미영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나는 얼마 못 사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대신 미영이는 꼭 나아야 해. 젊으니까 희망이 있어. 할아버지는 미영 씨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도와줄 테니까. 아버지. 미영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큰아들 부부와 어머니 그리고 다른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한부라고. 큰아들 준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할아버지는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남편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영감,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미영이도 아픈데 나까지 아프다고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아버님. 큰 며느리 정숙 씨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정수가. 충분히 오해할 만했어. 미영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가족들은 밤늦도록 앉아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와 미영 씨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지, 서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준호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도와줄게. 큰아들 준수 씨도 동생 며느리에게 약속했어요. 그 후로 가족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미영 씨의 치료 일정에 맞춰서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동행했어요. 치료비도 가족들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고 집안일도 서로 도와가며 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미영 씨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됐어요. 가족들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동네 소문도 자연스럽게 잠잠해졌습니다. 진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미안해했어요. 우리가 괜히 오해했네. 가족애가 저렇게 깊은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네. 오히려 할아버지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관계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안부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마지막 힘을 쏟는 모습,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걱정해서 자신의 아픔을 숨겼던 마음.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자 동네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고, 미영 씨도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미영 씨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시며 희망을 갖게 되셨어요. 미영이가 열심히 치료받는 걸 보니까 나도 힘이 난다. 저도 아버님 보고 용기 얻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미영 씨의 치료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어서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완치될 수 있다고요? 네, 계속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며 미영 씨를 안아주셨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미영아,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네, 아버님. 꼭 완치해서 오래오래 효도할게요. 할아버지는 비록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아파하시느라 우울하고 힘드셨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셨거든요. 이제 후회가 없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준호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이도 나을 것 같고 너희들도 진짜 가족이 됐고. 아버지, 우리가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아니다. 전에는 겉모습만 가족이었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가족들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거든요. 서로를 더 많이 걱정하게 되었고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특히 며느리들과 시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격식을 차리는 사이였다면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큰 며느리 정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냐? 오히려 내가 고맙다. 내가 관심 갖고 지켜봐줘서. 앞으로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정숙 씨도 이제는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걱정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미영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일상생활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안심이다. 할아버지가 미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도 꼭 나으셔야 해요. 아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대신 너는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 준호 잘 챙겨주고 예쁜 손주들도 낳아주고. 네, 아버님. 약속드릴게요. 2개월 후 할아버지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미영 씨의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미영아, 고맙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병원 의료진들까지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모두들 할아버지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시한부인 몸으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시는 게 대단하셨어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어른이셨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시고 며느리를 걱정해 주신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미영 씨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시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떠나신다니.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확인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영 씨에게 특별한 편지를 남기셨더라고요. 미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젊은 며느리가 혼자 그런 고통을 견딘다는 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돈은 별거 아니야. 내가 건강해지는 게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거든. 이제 완전히 나았으니까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아라. 준호랑 사이좋게 지내고 예쁜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우리 집안을 번창시켜라. 그리고 가끔은 나를 생각해줘. 하늘에서 너희들 지켜볼 테니까. 사랑하는 며느리 미영아, 정말 고마웠어 아버지가. 편지를 읽은 미영 씨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 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임신 소식까지 전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손주를 가지게 된 거였죠.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준호가 아내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꼭 그러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새 생명까지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미영 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저 위에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했어요. 할아버지가 살려주신 며느리가 이제 아기까지 가졌다니.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생명이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어지는 거네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시한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고 그 덕분에 새로운 생명까지 태어나게 된 거니까요. 아기가 태어나던 날 미영 씨는 분만실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님, 손주 낳았어요. 아버님이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준호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미영이를 살려주시고 아이의 이름은 철민으로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름 철수에서 한 글자를 따온 거였죠.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철민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미영 씨도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정기검진에서도 계속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매년 할아버지 기일에 모여서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아버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때 오해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모두들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에 모든 오해를 풀고 함께 보낸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미영 씨는 가끔 철민이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해줘요. 철민아, 할아버지가 엄마를 살려주셨단다. 할아버지 덕분에 엄마가 건강해져서 철민이를 낳을 수 있었어. 할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우리 철민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철민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여줍니다. 72세 할아버지와 34세 며느리가 병원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불륜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서로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죠. 우리는 자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묵묵히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박미영 씨처럼 다른 사람을 걱정해서 자신의 아픔을 숨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가족 간에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미영 씨가 처음부터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숨겼던 거죠. 때로는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도움이 필요한 것도. 가족이라면 함께 나눠야 해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며느리를 살렸고 그 며느리가 새로운 생명을 낳아 가족이 더욱 행복해졌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해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걸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박미영 씨처럼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되어 전해졌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